제 발로 와서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쓰러져서 범행을 당했다. 성범죄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어. 성범죄의 과정도 이상해. 구슬비가 내리던 2001년 6월 26일 새벽 5시 10분경 제주도 시내에는 새벽 기도를 마친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내 한 남성 신도와 함께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이들이 향한 곳은 제주시 도련동 사마교라는 다리 위. 이른 새벽 비까지 오는데 두 사람은 왜 함께 이 다리 위로 향한 것일까? 이분이 저희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어젯밤부터 아내분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왔다면서 같이 좀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성도님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해서 함께 예배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는 사마교의 남쪽 좁은 길로 성도인 최 씨는 사마교의 서쪽 소로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담임 목사의 아내도 도움을 주기 위해 합류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던 상황. 목사의 아내와 성도 최 씨는 다시 남쪽 방향을 향해 내려가며 길 아래 냇가 쪽을 살피며 아내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앞서 걷고 뒤에 성도님이 오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발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분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발목 정도 오는 풀밭 사이로 무슨 포대 같은 게 보였는데 순간 깨름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맞은편에서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담임 목사를 만난 두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풀밭 사이 포대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포대 아래에는 하늘을 향해 누운 채 사망한 성도 최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는데 보니까 하의랑 속옷도 반쯤 벗겨져 있더라고요. 성도님 충격이 커 보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사망한 여성은 52세 김 씨. 그녀는 체크 무늬 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목사 아내의 말대로 하의와 속옷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왼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었고 오른발은 신발 끈과 덮개 사이가 살짝 끼워져 있던 상태. 마치 누군가 억지로 신발을 끼워 넣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신발 바닥이 흙이 묻지 않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여성의 목 앞쪽에 7군데 정도 손이나 손가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애큰이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양팔과 음부 주위에 범인의 손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으며 눈 언저리에는 안경 테두리에 눌린 듯한 자국도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성폭행 범죄가 있었던 것 같은 상황. 대체 지난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인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1년 6월 제주도 제주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게 재판 마지막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끝까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견 장소와 6일 상황이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어떤 개활지에서의 시신의 발견 그리고 현장 상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뭐부터 봐야 돼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순서 없이 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둡니다. 뭐가 이 현장에서 핵심이냐? 그걸 제가 이제 스케치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순서 없이 훅 해버리면은 그건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해서 사실 현장에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수사관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증거를 가져와 놓고 해석도 못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있는 증거도 못 찾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처럼 핵심적인 걸로 그걸 가지고 중심점을 잡아야 된다. 네, 지금 뭐 좀 몇 가지 펼쳐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요소들은 신발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거쳐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발에 흙이 묻지 않았다는 것, 하의 부분이 조금 벗겨져 있었는데 손톱에 긁은 상처 또 이 근처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로 포대의 위치는
다리 쪽 이쪽 안쪽에 있는 풀받치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옷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제가 사진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쯤 벗겨져 있었다는 표현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다시 입혀져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한다면 추정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성범죄의 삽입 강간의 흔적은 없어요. 다만 근처에 상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벗겨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기하는 과정에서 옷이 느슨해졌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주변 증거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할 요소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신발이 벗겨진 건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신겨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판단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신발이 걸쳐져 있다. 아니면 신발이 중간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닦아냈느냐? 닦아낸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흙과 이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맞죠. 깨끗하다는 의미가 그대로 유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신은 채 여기까지 왔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없다라는 없는 거예요. 거죠. 네. 그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죽은 뒤에 여기로 왔다. 이 의미잖아요. 네. 제 발로 와서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쓰러져서 범행을 당했다. 그래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닦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신발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범죄 유무는 판단 보류다. 보리죠. 왜냐하면 네. 삽입강간 부분은 없고 그냥 주변에 상처만 있기 때문에. 네. 예. 범의 목적은 경부압박 질식사 정도하고 7개 정도의 이제 에크니 목 주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제 범행 목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살인이 목적이냐 네. 아니면 이 7개의 에큰이 직접적으로 사인이냐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죽인 거는 다르게 죽였는데 에큰을 남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요. 네. 요걸 해서 두 가지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죽인 뒤에 성범죄로 스테이징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범죄 과정에서 죽어서 그냥 유기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성 혹은 그냥 살인 정도인데 이게 그렇죠. 혹시 살해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 유무가 이제 어쨌든 지금 다른 어떤 구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성범죄만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제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약간의 폭력 흔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네. 그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냐? 어떻게 성범죄로 들어갔다는 거냐?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그렇다면 성범죄는 아닌가요? 성범죄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성범죄의 과정도 이상해. 그럼 성범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성범죄라고 보기엔 여러 가지 반항이나 다른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고 네. 옷 벗긴 것도 벗겼든지 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다면 이 성범죄의 흔적은 스테이징 확률이 지금까지는 높아 좀 보인다.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정도까지 있고요. 음. 지금 이게 시체에 안경 눌린 자국이 얼굴에 있었지만 이 안경은 현장에서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굳이 안경만 다른 걸 다 두고 안경만 가져갈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안경이 눌린 곳에서 범죄를 하고 이곳으로 시신만 걸쳐 있는 옷과 함께 이동됐는지는 판단 유무가 다를 것 같아요. 안경만 눌린다는 건 아마 네. 이 앞에 꾹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뒤에서 뭐 이렇게 누르는 상태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상처가 이게 나겠죠? 이것도 정확히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진짜 손으로 앞에서 누른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 간접적으로 눌려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석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1년은 그럴 수 있는 뭐 그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혼동된다는 거 이거잖아요. 이걸 강하게 이제 손으로 눌러갖고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목을 졸라갖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안경 눌린 자국이 그냥 앞에서의 XR이라고 음. 치면은 안 맞죠. 나오지 않는 동작이다. 그렇죠. 그럼 네. 뒤에서 했다는 건가요? 뒤에서 누를 거면은 사실은 목을 조르기엔 뒤에서 하긴 그렇죠. 좀 말도 애매한 안 거죠. 되죠. 교사를 하든지요. 네. 그러니까 안경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의외로. 그렇죠. 눌렀어. 누르니까 뭐가 되냐면 일정 정도에서 죽진 않았는데 혼절을 해. 그 상태에서 뭘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 전체 내용이 없어요. 연결 동작이 뭔가 있었을 예, 것으로 예, 추정이 예, 되는데 예, 그 예. 부분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만 좀 한번 좀 너무 열어놨기 때문에 좀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밤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나오신 분이고 지금 강도 흔적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네. 밤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사람의 진술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 건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장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라진 시점에 대한 주장.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초반에 네. 교수님께서 좀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열거하신 이유가 토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판에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막 뒤엎어지는 상황이어서 막 유죄 무죄 뒤엎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각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각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지금 네. 계속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가 있지만 제가 다음 브리핑 좀 살펴보면서 조금씩 이제 좁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사체로 발견된 아내 김 씨, 경찰은 더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김 씨의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의문스러운 정황이 가득했던 김 씨의 현장. 그런데 부검 결과 역시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김 씨의 사체에서 시신에 생기는 반점인 시반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반은 대체로 사망 후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생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체가 누운 채 발견됐다면 등이나 엉덩이 혹은 허벅지 뒤쪽 등에 시반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김 씨의 사체에는 시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보였던 김 씨의 사건.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강간이나 추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관례상 사망한 김 씨의 남편인 최 씨에 대해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4년 전쯤 제주로 내려왔으며 남편인 최 씨는 목사 고시를 합격한 목사로 현재 교회가 아닌 대학에서 간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성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8시 10분쯤에 아내가 텃밭에 들렀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며 외출했어요. 최 목사의 진술은 사실로 보였습니다. 사건 전날인 6월 25일 저녁, 이들 앞집에 사는 부부가 주차장에서 아내 김 씨를 기다리는 최 목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한 저녁 8시 40분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주차장에 서성이고 계시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화요예배 모임에 갔는데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앞집 부부. 그런데 저녁 9시경 이들의 집에 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들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에게 오후에 아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는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앞집 주민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화요 예배가 없었을 뿐더러 월요일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서 다들 잘 가지 않아요. 그분도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다시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자 최 목사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간 게 아니라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결국 오후 10시 20분경 최 씨는 다시 앞집으로 향했고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파출소의 위치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불안해 보였다는 남편. 그분 너무 불안정해 보이셨어요. 운전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운전해서 파출소로 모셔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사모님이 외출하신 지 2-3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는 이르니 집에서 좀 더 기다려보시라고 했죠. 그러나 최 목사는 아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락도 없는 채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최 씨는 두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와 재직 중인 신학교 관계자들, 심지어 연락이 뜸했던 처제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밤 11시가 다 되어 파출소에 신고한 최 씨. 하지만 아내 김 씨는 다음날 새벽 차갑게 식은 채로 남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부검 결과도 시반 관련된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시 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부검 결과와 당시 시신을 먼저 집중하자면은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이 풀밭에서 이 사체가 있던 곳 아래, 사체의 아래만 풀이 누워 있었다라는 이야기, 주변들은 풀이 서 있었던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중요하죠. 다른 거기서 뭔가 이렇게 몸싸움이나 뭐 버둥거림 이런 게 없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교적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재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이 또 그러니까 이게 옮겨진 건지 아닌 건지가 중요한데 사체가 비교적 깨끗했고 사체 등 쪽에 선상에 찰과상 7개 정도만 확인됐다. 찰과상 7개라는 게 뭘까요? 이것도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찰과상 7개라는 건 이제 한번 보통 퉁 부딪히거나 아니면 긁히거나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건 한 번에도 날 수 있죠. 이 얘기는 거기서 이제 몸싸움이라든가 뭐 바둥거리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를 의미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찰과상 7개가 왜 생기지? 그대로 시체를 유기했다고 하면 네. 이상하잖아요. 상처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생기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좀 애매해요. 여기서 비교적 깨끗했단 말이라는 게 저도 좀 애매해요. 깨끗했다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네. 물이 묻거나 이런 걸 의미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뭐 이제 주변에 풀밭이고 흙도 있으니까 뭐 흙이 묻거나 뭐 거기서 다툼이 뭐가 있었다면 튀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 음. 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대로만 있었을까? 거기까지 와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이게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 시반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죠. 그것 보이는데요. 때문인 거예요. 네, 시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반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심장이 멈추죠. 네.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 바깥에 있는 이 체내에 있는 것이 적혈구에 있는 어떤 혈색소가 그 중력에 의해서 네. 한쪽으로 이동을 하죠. 땅 방향으로 아래로 예, 예. 근데 그것이 이동하기 전에 바꾸면은 한번 뒤집으면 뒤집으면은 네. 그럼 이동이 다시 반대쪽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게 또 이동하기 전에 또 뒤집으면 다시 또 반대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시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누워 있으면 등에, 엎드려 있으면 배 쪽, 이 네. 옆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생기기 전에 뒤집게 해주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사망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고전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 부검이한테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거를 몇 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시반은 없었던 거는 적어도 한 자리에 네. 계속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의 그 시신의 위치가 계속 위아래가 바뀌었다. 네, 이 가능성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발견되기 1시간 전에 거기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넘어가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시반이 없었다는 것은 죽은 시간이 발견되기 한두 시간 전이거나 아니면은 그 앞쪽에 죽었는데 뒤집기를 했거나. 이게 굉장히 이제 마지막 재판까지 중요한 요소로 시반이 작용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남편이 최초에 보통 원래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가 되는데 남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79년입니다. 1979년에 목사고시를 합격한 목사이고요.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제주도의 한 대학교에서 간사로 재직 중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목격담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외출한 게 아니냐, 화요 예배 간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오늘 월요일이었지, 월요일이네요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 간 거죠라고 해서 앞집에 물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아내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러 갈 때는 단장한 옷차림 치마를 입고 이렇게 보통 당연히 교회는 격식을 그렇게 가죠. 갖춰서 가는데 발견 당시 옷차림이 어땠냐면은 맨발, 운동화, 체크무늬 바지, 반팔 차림,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냥 집에 있는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체가 발견된 부분이 집에서 200m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먼 것 같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사마교가 가까워요. 네. 너무 가까운 데에 유기를 해서도 유기한 건데 이걸 유기했을까? 아니면 거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였을까? 이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가장 걸리는 게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 앞집에 계속 물어요. 우리 아내 봤죠? 교회 가는 거 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잖아요. 네. 아니 오후에 물었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인 여성이 네. 오후에 어디 갔는지를 물었다. 저녁에 어디 갔는지 물어야지 맞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걸려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 속에 경찰은 또 다른 이웃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 부부와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듣게 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친정집에 들렀다가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 그 목사님 집에서 부부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가 저녁 5시 40분에서 6시 사이쯤이었을 거예요. 분명 남편 최 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다툼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뒤늦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추가 진술하는 최 목사.
그날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 활동할 당시에 제 신도였던 한 씨와 잠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아내가 오해를 해서 잠시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 뿐이에요. 큰 다툼도 아니었고 금방 풀렸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단순히 신도라고 소개했던 한 씨는 유부녀였고 과거 최 목사와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 김 씨와 이혼까지 할 뻔했던 최 목사. 이후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고가 없는 제주에 내려와 지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제주에 내려와서도 내연녀 한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 연락해온 것은 물론 아내 김 씨 몰래 제주에서 두어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인천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해온 것으로 보이는 아내 김 씨. 특히 사건 당일 아침 두 사람이 시내 전화국 앞에서 크게 싸우는 것을 본 직원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아마 오전 11시쯤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시외 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니 딱 걸렸다며 서로 크게 다투셨어요. 마치 남편의 끊어내지 못한 불륜 증거를 잡아낸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 이후 최 목사의 진술과 달리 두 사람의 다툼은 저녁까지 이어진 듯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최 목사는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총 4번에 걸쳐 불륜녀인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아내가 당신의 존재를 알았다. 내가 서울에서 잠시 살 방을 알아봐라. 돈을 준비해놔라 등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일까? 이후 최 목사가 한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시각은 오후 8시 27분. 집 전화로 아내가 좀 누그러진 것 같으니 돈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최 목사 진술대로 부부싸움이 원만히 해결됐던 것일까? 그런데 남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몇 가지 간접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분명 사건 당일 전후로 풀밭이나 텃밭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는데 그의 승용차 바퀴에서 사체 발견 장소에서 자라는 것과 동일한 바레니류의 식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체를 덮고 있던 포대자루가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경비원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심지어 최 목사는 가끔 지하창고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구해가곤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최 목사. 그런데 충격적이게 그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죄의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부터 남편 최 목사에 대한 재판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 최 씨와 아내의 관계 그리고 당일 밤에 좀 이상했다는 행적까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에 남편이 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목사를 따고 근데 이제 전도사 및 목사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 남편인 최 목사가 여신도들과 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불륜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결부가 돼 있는 유부녀 한 씨랑 좀 장기간 관계를 맺어오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사건 당일날도 지금 뭔가 전화국 앞에서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범행 당일날이죠? 네, 당일날 그쵸. 그 전화국 그 문제, 그다음에 문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한 씨란 사람한테 전화를 8시 27분에 걸었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한 앞집에 가가지고 네. 아내가 뭐 왔는데 이런 그 시간대랑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27분에 그랬고 네. 8시 40분쯤에 네, 나가서 앞집 분들을 만난 거예요. 네.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27분에 뭔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그 직전까지 아내랑 뭔가 같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그렇죠. 아내 갑자기 사라져서 어딨냐고 물어보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그게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 뭐 1시간이 지나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네, 8시 27분에 통화를 하고 채 10분 조금 지나서 앞집 사람 만나서 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감정이 바뀌나? 이게 좀 이상하고 최 목사라는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게 온갖 곳에서 만나니까 네. 아예 섬으로 가서 못 만나게 해. 그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자들을 끊어버리자. 아내 그렇죠. 입장에서. 네. 인천에서도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도 심각한 불륜의 관계였었고 누가 봐도 이건 최 목사가 범행의 동기가 되죠. 동기는 있는 상황. 그렇죠. 충분하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시간대에 아내를 만일 뭐 공격했고 유기를 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검찰 쪽이랑 이 변호인 측이랑 이제 맞붙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심이 또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최 목사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당일날 전화국에 뒤따라온 아내와 한 씨의 관계를 들키자 한 씨로부터 이제 나는 돈만 소정 받아왔을 뿐 내연 관계 아니다라고 이제 둘러대자 계속 집까지 와서 싸우다가 최 씨가 다급해졌을 때 공중전화로 가서 한 씨에게 방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그 공중전화까지 나와서 그걸 한 거를 보게 되고 말다툼이 더 심해져서 당일날 싸우다가 최 목사가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되고. 그럼 언제 그 앞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죽이기 전이에요, 앞이? 네, 이 시간대를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최 목사가 한 씨에게 공중전화를 걸다가 김 씨에게 들킨 게 오후 6시 20분. 다시 집 전화로 한 씨에게 전화를 건 거는 오후 8시 27분입니다. 7분이죠. 지금 2시간 사이에 한 번은 방 구해달라고 했고 2시간 뒤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2시간 사이에 뭔가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죽인 후에 네. 나와서 불안하게 이렇게다가 앞에 집이 사람한테 네. 우리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던 김 씨 얼굴을 압박한 것도 그 2시간 사이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반 문제가 걸리겠죠, 계속.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재판이 뒤집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던 남편 최 목사. 근데 갑자기 무죄의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들과 범행 동기들이 남편 최 목사를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정황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반이었습니다. 경찰이 김 씨 사체의 시반을 체크한 건 26일 아침 8시경입니다. 최 목사는 전날 밤 9시 30분부터 10시 20분 사이, 그리고 당일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 10분 사이 외엔 모두 아내를 찾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있어요. 즉, 최 목사가 저녁 9시 30분에서 10시 20분 사이 아내 김 씨를 다리 밑에 유기했다면 사체가 발견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 10분 사이에 유기했다면 그 전까지 장기간 김 씨의 사체가 승용차 트렁크 혹은 집 안에 유기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체의 시반이 꼭 발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창문들은 많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체를 트렁크에 옮겼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김 씨가 키 155cm에 몸무게 50kg으로 왜소한 편이긴 했지만 최 목사 역시 체중 55kg 정도로 체격이 왜소했고, 그런 그가 혼자서 늘어진 사체를 집에서 승용차까지 옮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34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입니다. 비록 사건 당일 불미스러운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을 시인했고, 오후에는 아내가 절 위해 중보기도도 해줬어요. 대체 저한테 무슨 살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까? 정말 그는 이 사건에 억울하게 용의자로 불린 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김 씨가 사망하고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최 목사는 제주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다른 목사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아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 처음엔 서울로 상경한 최 목사를 자신이 다니던 교회 방에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하던 최 목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초 여성은 성북구에 있는 집 지하 1층에 자신 동생 명의로 월세를 계약해줬으며, 그때부터 월세방을 수시로 들락거렸고 식성이 까다로운 최 목사를 위해 식사와 빨래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2개월 만인 4월, 거주지가 들통나며 체포된 최 목사. 체포 당시 그의 거처에는 여장에 쓰인 것으로 짐작되는 가발과 팬티 스타킹, 치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추리소설 목사간 살인사건 집도 함께 발견됐는데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며 열심히 정독한 것 같더라고요. 소설 목사간 살인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젊은 화가가 자신이 용의선상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용의 주도한 범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설 속 범인과 최 목사의 행태가 매우 유사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최 목사는 자신은 중고 책방에서 책을 구입했을 뿐 책을 읽은 적도 없고 포스트잇 역시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일까?
네, 이 사건이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뒤집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유가족인 남편의 반응은 통상 아내가 강간범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분노하면서 수사기관의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 목사는 아내가 자연사한 것으로 믿고 싶다라고 말했고 장례식장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아내 측이 좀 의심하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체포 당시에 거처에 여장에 쓰인 것으로 짐작되는 가발에 대해서 이게 도피에 혹시 쓴 것이 아니냐 혹은 뭐 어떤 이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여동생과 이종 사촌 동생이 각각 최 목사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복장 도착이죠. 네, 복장 도착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최 목사가 성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런 형태의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고해성사를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최 목사의 집 전화를 감청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 최 목사가 천주교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기독교 신도인데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려고 한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백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포착이 됐는데 이게 수사망에 좁혀오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그 범인의 행동이 아니냐라는 검찰 추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에 대한 용의점들이 많아요. 이게 2달 만에 다른 여자 동거녀를 만나서 또 동거를 한 부분. 또 그러니까 이제 네, 성 도착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못 끊었기 때문에 네. 계속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했다. 거꾸로 이렇게 남편 쪽은 그렇죠.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첫 번째 유가족의 남편 반응은 실제로 감정의 부분이라서 유무죄 판단하는데 심증은 가지만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정신당한 이 상한 새끼들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자기 네.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고해성사는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하든가 영장 없이 해버리니까 이게 자체가 독수독과에 걸려갖고 배제가 돼버리는 감청을 몰래 네. 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2001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게 거꾸로 오히려 역효과까지 나버리는 사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불륜의 죄에 대해서 뭐 교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고해성사는 불륜 그렇죠.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헬면 명확하게 하든가 네. 아님 말든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당시 이제 목사관 제주 목사관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렸던 이유가 이게 추리 소설을 좀 연구하고 판 게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네. 저도 계속 걸려요. 이 소설을 본 건 맞아요. 자기가 구입했잖아요. 네. 구입했는데 읽지도 않았어. 근데 포스트잇도 있잖아. 그럼 누가 했어? 그럼 중고 책방에서 포스트잇이 있는 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고 조작하는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 범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양쪽에서 이제 극단으로 좀 맞붙게 되는데요. 시반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시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미리 밤에 유기를 했으면 어쨌든 동작이 가만히 있을 테니까 피가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시반이 생길 텐데 왜 없냐. 그래서 이게 네. 법의학자나 당시 CSI 애들이 실수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검사가 차가 요동쳐 갖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타박상이 생기지.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서 시체가 앞뒤로 뒹굴뒹굴 했다는 옮기면서 거예요.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믿겠어요. 좀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 언제 사망했는지 또 다른 중요한 객관적 증거 피해자의 직장 온도가 30.1도여서 이거에 따른 사망 추정 시간은 25일이죠. 전날로 넘어간 25일에 20시 30분에서 21시 30분 밤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렇죠. 사망한 것으로 직장 온도는 판단합니다. 현장 발견이 2월 26일이고 결국은 그 앞집 사람을 만난 그 시간부터 그 앞에 그 왔다 갔다 그 시간 사이에 네. 범행이다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과 시반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이때 죽은 게 맞다고 하면은 시반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직장 온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 상황을 보니까 유기된 상황을 보니까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직장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옷이 약간 벗겨져 있는 그렇죠. 부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가 이 범인이 뭔가 거기서 직장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설명이 되는데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시점이 정확하게 그럼 몇 시라고? 저는 사실은 네. 발견되기 한 2시간 전.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상태로 아내가 있었을까요? 말하자면은 그때까지는 이 네. 범인은 일정 정도 이제 소위 혼절 상태? 아니 가만히 있거나 그냥 뭐 결박당한 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상태. 집 안에 있는 상태. 수면 중이라는 건가요? 뭐 수면 중이든 그냥 있든.
왜냐면 새벽 5시이기 때문에 2시간 전이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집안에 네. 이 부인이 가만히 있어도 이건 다 설명이 돼요. 누구랑 연락한 게 없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그냥 따로 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네. 거니까. 그죠? 지금 두 가지예요. 시반을 없애거나 직장 온도를 줄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 했다고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실 추리 소설이면 그게 가장 트릭의 핵심인 핵심인 부분이죠. 거죠. 저는 그래서 시반을 줄이려고 했으면은 둥글둥글하게 계속 돌리면 되는 거고, 시반은 그대로 놔두고 직장 온도는 직장 온도 돌리면 된다. 그 방송 안 나가겠지만 네. 넣으면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 설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걸 설명을 안 했으니 이건 좀 애매한데 이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판사도.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안 나가고 정확하게 네. 설명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27분, 8시 27분에 전화를 걸고 8시 반에 아마 사망 추적으로 찍히고 결국 8시 반 전후에 뭔가 내연녀에게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추정 사망 시간도 네. 찍히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얘기했던 그때 뭔가 벌어졌고 그때 시반이 안 나오도록 한 다음에 갖다 놨을 방법이 1번이고 1번이죠. 그때 뭔가 죽일 결심을 하고 아 내가 알리바이를 지금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앞집에 가서 그냥 아내는 집에 있는데 이런저런 쇼를 한 다음에 새벽에 자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갖다 놓는다. 아니 가서 죽인 거죠. 가서 죽이든지. 그렇죠. 예. 네. 일단 두 가지 큰 방법 정도로 나눠서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의 트릭은 직장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네. 헷갈리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뭐 방송에 나갈 수 없지만 그렇죠. 무슨 예, 방법이 예. 있다. 자, 그리고 트렁크에서 제3자의 음모가 발견된 부분이 또 관건이 됐습니다. 최 목사 트렁크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발하고 음모가 나왔는데 이게 김 씨가 아닌 제3자의 그것이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렁크에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뒷좌석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사체를 넣고 있던 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흔히 변호사들의 수법이죠. 같은 포대지만 이게 그거라는 증거 있느냐? 그렇죠. 그건 고등법원에서 명확히 본 거죠. 네. 아 이거 맞습니다. 꼭 그게 건강한 걸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트렁크 외에도 차량 바퀴에서 시체 발견 장소에서 있는 그 풀, 발행이라는 풀에 그게 채취가 됐다. 타이어에서. 이것도 똑같이 발행이가 꼭 거기서 묻었다는 그렇죠. 증거 있느냐?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확지 않은 거예요. 수사가 좀 허술해요. 입증을 정황만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경찰과 검찰은. 그러니까 당연히 걸려버리죠.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라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시 10분경 집을 나갔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그 시간 이후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사체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 나갔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피고인이 보였던 행태, 피해자가 밤이 어두워진 후에 텃밭에 갈 이유가 없고 월요일에는 교회에도 가지 않는 점,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출을 하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후에 정황 및 사체 발견 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최 목사는 무기징역, 그 동고 여성은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에 12년이 1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심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최종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심입니다. 피고인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실의 은폐나 진술의 번복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용의자로 의심하는 듯한 수사관들의 질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개인적인 치부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황을 처음부터 털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일 피고인이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관계인들의 진술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의 고해성사 상담이나 동거녀의 관계, 도피행각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후 극도의 상실감과 슬픔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위의 추리소설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읽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정황으로 삼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최 목사는 무죄.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실까요?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1심은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2심의 그 고등법원 판사들도 사실 명확히 본 건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죽였고 여기에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건 검사에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피고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으로 나왔어. 감청도 그랬어. 이것도 그래, 저것도 그래. 동기도 있어. 모든 게 다 최 목사가 범인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없잖아. 그리고 가장 검찰이 놓친 게 시반과 네. 직장 온도와 이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죽인 건 맞는데 연결을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게 여기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수사하는 애들도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럼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어떤 자문을 구해서 좀 하면으면 좋았을 것을 네. 억지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고등어 판사들도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범인이라고 해버리면은 수사기관한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정황적인 권한을 주기 때문에 네. 판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적인 증거들, 결정적인 게 없더라도 부분적인 증거들의 총합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사실관계,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 명을 지목하고 있다면은 유죄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부분적인 증거들, 뭐 발행이라든지, 뭐 포대라든지, 알리바이 거짓, 그다음에 무슨 진술, 뭐 여러 가지 도피 등등이 부분적인 건 있지만 하나로는 또 연결 안 해주네요. 안 해주죠. 그래서 그 해주기 위해서는 네. 시반과 직장 온도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건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그건 부검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죽였냐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이 범인인지 그렇죠. 아닌지. 그러면 제가 말하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걸 써갖고 해버리면 그때는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판결한 판사의 얘기가 75대 85 싸움이라고 네. 대충 그런 말을 하죠. 어쨌든 85가 넘어가면 유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80쯤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5를 채워주는 것은 명확히 과학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건 판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뭐 기가 막히죠.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 아내 김 씨는 어떻게 죽었느냐, 누가 죽였느냐, 왜 죽였냐를 보면은 성범죄 목적도 아니고 강도 목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폭행이나 무슨 뭐 그런 원한 뭐 묻지마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 트릭을 굳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썼고, 범인은 어디로 봐도 최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입증을 못했을 뿐이죠. 물론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범인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범인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모처에서 지금도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계신다고 합니다. 그 복정 도착은 고치셨나 모르겠는데 복정 도착은 못 고치는데. 그 성적인 건 사실 안 고쳐지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것도 네. 위험한 거죠. 자, 어쨌든 최 목사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만에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 김 씨는 의문의 죽음, 미궁 속에 빠진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